2025년 11월 24일, 일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무려 39조 1,500억 엔, 이게 일본 GDP의 7.2%에 달하는 돈을 풀겠다고 선언한 거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도 힘든 액수인데 말 그대로 경제에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돈이 대체 어디로 가고 또 왜 하필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일본 경제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엔화 환율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정책은 다카이치 총리의 아주 강력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터널을 이제 끝내겠다. 그리고 일본을 다시 세계 경제 3강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거의 선언에 가깝죠. 하지만 그 방식이 워낙 과감해서요. 자료에 나온 시장 반응들을 보면 기대감과 공포감이 말 그대로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승부수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39조 1,500억 엔, 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쓴다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물가 대책, 저소득층 지원, 기업 투자, 방위비, 그리고 에너지 정책, 이렇게 5가지로 나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만 보면 그냥 평범한 예산안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의 배분 방식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번 정책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11조 엔이 넘는 돈이 물가 대책에 쓰이고요. 또 7조 6천억 엔 정도가 저소득층 지원에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이 둘만 합쳐도 예산의 거의 절반인데 이건 사실상 성장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나눠주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정책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금 당장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 허리가 휘는데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이다 라고 환영하고 있죠.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걸 두고 성장 없는 분배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예를 들어 R&D나 인프라 구축 같은 곳에 돈을 써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한 현금 살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거든요. 일종의 경제적 진통제냐 아니면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이냐 뭐 이런 시각 차이군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원전 재가동이랑 재생에너지 투자를 동시에 한다니 이것도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의 현실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당장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탄소 중립 목표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단기적인 생존과 장기적인 비전을 동시에 잡으려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하셨는데 시장은 그렇게 길게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발표가 나오자마자 엔화랑 국채금리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했죠. 10년물 국채금리는 1.18%까지 오르고 달러당 158엔이던 엔화 가치는 순식간에 161엔까지 뚝 떨어졌어요. 네, 시장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저렇게 돈을 푸는데 왜 엔화 가치는 응위로 떨어지는 거지? 하고 말이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보통 돈을 푼다고 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은 조금 다르게 돌아갑니다. 정부가 39조 엔이라는 돈을 쓰려면 그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하잖아요. 결국 국채를 더 찍어내서 빚을 내야 합니다. 시장에 일본 국채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늘어나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눈에는 저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국채를 또 찍어내나? 이러다 일본 채종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일본 채권 위험하겠다. 이런 신호로 읽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 신호인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일본 채권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채권을 팔고 받은 엔화를 그대로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더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바꾸려고 합니다. 모두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순식간에 엔화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자료에 나온 재정 확대에 국채 발행 증가, 금리 상승 우려, 해외 투자자 이탈, 엔화 약세, 이 공식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하는데 일본은행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차에서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위험한 실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이라는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저금리라는 클러치를 계속 밟고 있는 상황이죠. 클러치요? 네. 엔진은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데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덜덜 떨기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일본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엔화 가치는 폭락하는 이른바 더블 펀치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가 있는 거네요. 자료를 보니 GDP 대비 261%, 전 세계 1위 수준이던데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다카이치 총리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성장의 과실이 더 클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성장 우선 전략의 핵심 논리입니다. 일단 빚을 내서라도 경제 파이 전체를 키우자. 파이가 커지면 늘어난 빚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죠. 마치 스타트업이 미래의 성공을 믿고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과연 그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반응이 꽤 엇갈리던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장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당장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훨씬 냉랭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에너지 비용 부담은 큰데 정작 소비는 살아나지 않으니 답답한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 나온 한 중소기업 경영인 인터뷰를 보니까 이러다 보조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좀비 기업만 늘어날 것이라고 꽤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다가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잖아요. 맞습니다. 보조금이 끊기면 투자가 멈추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죠. 단기적인 수혈이 오히려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실험을 지켜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어보니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먼저 비판적인 쪽부터 볼까요? 아오야마 경제대학의 나카무라 교수는 정책의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죠. 네,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비판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임금 상승, 소비 활성화, 기업 투자, 경제 성장, 이 선순환 고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 지갑부터 두둑해져야 돈을 쓰고 그래야 기업도 돈을 벌어서 투자를 늘리고 경제가 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가 위에서 돈만 뿌린다고 해서 이 고질적인 저성장 구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이 말라붙은 논에 물고기를 풀어놓는 격이라는 거죠. 도쿄정책연구소의 카와구치 연구위원은 엔저의 함정을 지적했고요. 예전에는 엔저가 수출 기업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일본 경제의 성공 공식 중 하나가 엔저를 통한 수출 증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서 엔저의 수출 증대 효과는 줄어든 반면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건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엔저가 심해지면 수입 물가만 폭등시켜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를 더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는 훨씬 더 직설적이더라고요. 보내주신 도이치은행 리포트를 보니까 재정 확대가 엔저를 부르고 엔저가 수입 물가를 올려서 결국 실질임금을 깎아먹는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BNP 파리바는 한술 더 뜹니다. 빚은 미래 세대가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정치적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거의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를 냈죠.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이 정책이 결국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단기 포퓰리즘으로 끝날 수 있다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지만 물론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어요. 미주호 증권 같은 곳에서는 이 확장 재정이 한 2-3년 정도 꾸준히 유지된다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봤죠.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로봇 같은 첨단 산업 분야가 큰 수혜를 볼 거라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HSBC 보고서 역시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재정을 풀면 실업률이 안정되고 기업들의 법인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일본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신이 없는 안개 속 같은 상황인 겁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모든 상황의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엔화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자산과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던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리오 A, 엔저 지속입니다. 이건 다카이치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죠. 일본은행이 지금처럼 제로금리에 가까운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반대로 미국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아, 금리 차이가 계속 나는 거군요. 네,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달러로 몰리겠죠. 이 경우 엔화는 달러당 165엔을 넘어 172엔까지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보다 엔화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 B, 점진적 안정입니다. 이건 상황이 좀 바뀌는 경우인데요. 일본이 마침내 평화 완화 정책을 조금씩 거둬들이기 시작하고 반대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 테니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서 달러당 158엔에서 164엔 사이에서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돈을 얼마나 푸느냐가 아니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자료에 나온 도쿄 외환시장 관계자 코멘트가 딱 그 말이더라고요. 재정정책만으로 엔화 약세의 큰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 키는 일본은행이 쥐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금리라는 방향키를 진 일본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한 엔저라는 트랙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은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국가 부채라는 거대한 담보를 걸고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박이 자료의 긍정적 전망처럼 투자, 성장, 임금 인상, 이 선순환의 첫 단추가 될지 아니면 비관적 전망처럼 부채 확대, 엔저 심화, 실질 임금 하락, 이 악순환의 도화선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실험의 성패를 단일화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과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하는가? 둘째,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정부 보조금이 끊긴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이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금리 정상화에 나서는가? 이 세 가지 변수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성장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동시에 커진다.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GDP 성장률 같은 숫자가 아니라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 가게가 체감하는 생활 수준이 정말로 나아지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진정으로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약 뉴스에서는 나라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삶은 더 팍팍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 성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